화려한 결혼식에 막이 내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과 축복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리무진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박진우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응시했고 윤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끝만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완벽한 부부를 연기했던 두 사람은 단둘이 남게 되자 다시 가장 멀고 어색한 타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의 진짜 결혼 생활은 바로 이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 한남동 언덕 위 도시를 발아래 둔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다. 현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그들을 압도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화려함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그들의 구두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설계된 거대한 유리성이었다. 박진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마치 자신의 집을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 안내하듯 말했다. 계약서에서 합의한 대로 이 집은 2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뉩니다. 그는 긴 복도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 복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제 공간이고 서쪽은 윤서연 씨의 공간입니다. 침실과 서재 욕실 모두 각자 분리되어 있으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한 지붕 두 세계. 그는 이 물리적인 경계선을 통해 감정적인 교류 또한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윤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각오했던 바였다. 그녀는 이 차가운 규칙 안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그가 가리킨 서쪽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박진우는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킷을 벗어 던지고 노트북을 펼쳤다. 그에게 결혼식 날은 이미 끝난 비즈니스 이벤트일 뿐이었다. 그는 밀린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며 다시 SJ그룹의 박진우 이사로 돌아왔다. 그의 공간은 온통 짙은 색의 가구와 최첨단 전자기기로 채워져 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결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 완벽한 고독과 통제 속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꼈다. 반면 윤서연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최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물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침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방을 둘러보았다. 이 넓고 화려한 감옥에서 그녀는 어떻게 그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후회할 자격도 약해질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고 화려한 보석들을 풀어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SJ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상처 입었지만 강인한 의지를 지닌 윤서연 본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져온 작은 짐가방을 야약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책상 위에 낡은 책 몇 권과 작은 가족사진 액자를 올려놓았다. 그녀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침실에서 첫날 밤을 맞았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지 긴 복도뿐이었지만 그 심리적 거리는 수만 킬로미터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박진우는 서류를 보다 잠이 들었고 윤서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2개의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2개의 섬을 품은 채 서울의 밤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분리된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회사로 향했고, 윤서연은 그가 떠난 뒤에야 조용히 자신의 공간에서 나왔다. 그들은 식사 시간도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그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침묵의 기약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박진우는 이 생활에 아주 만족했다. 윤서연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분수를 아는 여자였다. 그녀는 결코 그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결혼 전과 다름없이 오직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이 꽤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그의 인생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거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무시하고 있는 그 고요한 섬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윤서연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차가운 성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작은 씨앗들을 심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미세해서 박진호는 그것이 자신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두 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주간의 시간은 그들이 세운 규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박진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고 윤서연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들의 동선은 결코 겹치지 않았고 대화는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단어들로만 이루어졌다. 박진호는 이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실 같은 결혼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변수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가장 단단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도 박진호는 서재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적대적 M&A를 앞두고 넘겨받은 회사의 재무제표는 온통 거짓과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몇 시간째 복잡한 숫자들과 씨름하며 상대방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극도의 집중력으로 인해 관자놀이가 지끈거렸고 셔츠는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차가운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재를 나섰을 때 그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유리 티포트를 발견했다. 옅은 보랏빛을 띤 차가 담겨 있었고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윤서연이겠지.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티포트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에 발걸음을 멈췄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라벤더 향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컵을 들어 티포트의 차를 따랐다. 뜨거운 김과 함께 라벤더 향이 더욱 짙게 피어올랐다. 그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섞인 듯한 부드러운 맛이 혀끝을 감쌌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아주 희미하지만 선명한 기억의 파편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여름날 열병으로 끙끙 앓아누워 있던 어린 시절의 오후,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세상이 핑핑 도는 것 같았다. 그때 옆집에 살던 작은 소녀가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끓여서 가져왔다. 직접 땄다며 자랑하던 들꽃과 허브를 뒤섞어 만든 정체불명의 차였다. 이거 마시면 하나도 안 아파. 마법의 약이야.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컵을 건넸고 그 차에서는 지금과 똑같은 라벤더 향기가 났었다. 그는 그날 마셨던 차의 맛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향기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컵을 든 채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박자로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감정이 낯설고 불쾌했다. 고작 차 한 잔에, 그것도 흔해 빠진 허브차 한 잔에 이렇게 감상에 빠지다니.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질책했다. 아마도 며칠 밤을 새우며 일에 시달린 탓에 신경이 예민해져서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남은 차를 단숨에 들이켜고 컵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티포트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그녀는 왜 하필 라벤더 차를 마시는 걸까? 수많은 종류의 차 중에서, 물론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취향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번 피어오른 의문의 작은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머리를 흔들며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 찬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코끝에서는 계속해서 라벤더 향기가 맴도는 것 같았고 입안에는 부드러운 차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의 다른 한쪽 공간에 살고 있는 윤서연이라는 낯선 여자의 존재를 명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모르는 향기와 맛, 그리고 기억을 가진 미지의 존재였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라벤더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타지에서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할 때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낯선 환경과 고된 학업에 지쳐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는 라벤더 차를 마시며 고향과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그 향기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안식처였다. 그녀는 자신이 남겨둔 차를 박진우가 마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책의 다음 장을 넘기며 내일은 그에게 어떻게 보일지, 자신들의 관계는 언제쯤 이 차가운 평행선을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견고한 땅에 아주 작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고요한 밤 두 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향기로 인해 처음으로 연결되었다. 라벤더 차가 남기고 간 희미한 잔상은 며칠 동안 박진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애써 그것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착각이라고 치부하며 다시 완벽한 일상의 궤도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일에 몰두했고 더 늦게까지 서재를 지켰다. 윤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사고 회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파문이 예고 없이 그를 찾아왔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창밖은 온통 잿빛이었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수채화처럼 번지게 만들었다. 이런 날이면 펜트하우스의 침묵은 더욱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서연은 창가에 앉아 텅 빈 도시를 내려다보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이끌려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낡은 악보를 넘겨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쇼팽이나 리스트의 화려한 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에 수록된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짧고 슬픈 멜로디였다. 고독한 방랑자. 제목처럼 곡은 외롭고 쓸쓸한 방랑자의 발걸음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 곡을 통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외로움을 위로받고 있었다. 피아노 소리는 두꺼운 벽과 긴 복도를 넘어 동쪽 끝에 있는 박진우의 서재까지 희미하게 흘러 들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빗소리에 섞인 소음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 단순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는 끈질기게 그의 청각을 파고들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하던 일을 멈췄다.
지난번의 콧노래와는 다른 훨씬 더 선명하고 완성된 형태의 음악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멜로디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만년필이 툭 하고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꺼풀 뒤로 낡고 빛바랜 풍경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던 어린 시절의 어느 여름날, 밖에서 놀지 못해 잔뜩 심통이 나 있던 그와 소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서재에서 먼지 쌓인 레코드 플레이어를 발견했었다. 그리고 수많은 음반들 속에서 우연히 꺼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곡이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던 슬픈 피아노 선율. 그때 소녀가 말했다. 이 노래 꼭 길 잃은 아기 새의 눈물 소리 같아. 그는 그 말이 유치하다고 놀렸지만 실은 그녀의 감수성에 내심 감탄했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창밖의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그 낯선 작곡가의 슬픈 멜로디를 반복해서 들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공유했던 비밀스럽고도 애틋한 기억의 한 조각이었다. 박진호는 벌떡 눈을 떴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라벤더 차는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곡까지 우연일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리그의 수많은 곡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지 않은 거의 잊혀진 곡이었다. 세상에 이 곡을 알고 또 이런 궂은 날에 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계약 아내라니.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정교한 우연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어서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 상황이 이 여자가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들쑤시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 피아노 뚜껑을 쾅 닫아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그는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피아노 소리가 한층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주먹을 굳게 쥔 채 서쪽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분노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들의 계약 조항 따위는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 앞에서 그는 결국 걸음을 멈추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분노에 차있던 그의 귀에 이상할 정도로 슬프고 외롭게 들려왔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런 의도 없는 순수한 우연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 이성을 잃고 아무 잘못 없는 여자에게 끔찍한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SJ그룹의 후계자 박진우답지 않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과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주먹을 쥔 손을 힘없이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마법처럼 피아노 소리도 멎었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빗소리와 침묵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달라진 침묵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지만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 속에서는 방금 전에 그 멜로디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 길 잃은 아기 새의 눈물 소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속에 잠긴 서울은 거대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는 문득 저 복도 건너편에 있는 낯선 여자도 지금 이 도시에서 길을 잃은 아기 새처럼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피아노 소동 이후 박진호는 대결 대신 관찰을 택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닌 더 정교한 공격을 위한 전술적 선택이었다. 그는 이제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 변수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부해야 할 하나의 복잡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여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법칙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무관심에 가면 뒤로 냉철한 분석가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의 관찰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가 남기고 간 일상의 흔적들. 어느 날 아침 그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거대한 책장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배치해 놓은 대로 크기와 장르에 따라 꽂혀 있던 책들이 하룻밤 사이에 책등의 색깔에 따라 무지개 순서로 완벽하게 재배열되어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박진호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정리 방식. 그의 기억 속 작은 소녀는 지독한 정리광이었다. 그녀는 스문에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조차도 항상 자신만의 무지개 순서에 따라 완벽하게 정렬해 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책장으로 다가갔다. 빨간색에서 시작해 보라색으로 끝나는 완벽한 그라데이션. 이것까지 우연일 리는 없었다. 그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정리 방식이 같다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비슷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서재로 향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무지개색으로 정렬된 책장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그녀가 또 하나의 설명할 수 없는 변수를 던져놓은 것이다. 그의 관찰은 점점 더 집요해졌다. 그는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며 유리 파티션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윤서연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박진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가 책을 읽다가 잠시 생각에 잠길 때면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테이블 위에 대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 타닥, 타닥. 소리 없는 그 움직임이 박진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 또한 너무나도 익숙한 버릇이었다. 어린 시절 함께 숙제를 할 때면 소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저렇게 손가락을 두드리곤 했다. 그는 그때 그것이 마치 모수부호 같다며 놀렸던 기억이 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잊고 있던 과거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SJ그룹에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지금 고작 여자 하나의 사소한 버릇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분노를 느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의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그를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었다. 한편 윤서연은 박진호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무언가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그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불안해할 뿐이었다. 박진호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그녀의 습관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물을 마시는 방식 또한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컵에 맨 마지막 한 모금을 남기는 버릇이 있었다.
아주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습관. 하지만 박진우는 기억했다. 소녀 역시 언제나 이건 복을 남겨두는 거야 라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컵의 물을 마지막까지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차음악 말투, 그리고 이제는 사소한 버릇들까지. 그가 발견한 증거들은 하나같이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감성적인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 그의 냉철한 이성이 쌓아 올린 벽을 서서히 허물고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분명히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몸인데 그 안에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유령이 깃들어 있는 듯한 끔찍한 착각.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조용히 거실로 향했다. 무지개색으로 정렬된 책장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책장으로 다가가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책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책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그녀가 했던 행동을 따라 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의 혼란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박진우의 관찰이 계속될수록 그의 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마치 두 개의 다른 그림을 동시에 보고 있는 듯한 인지 부조화를 겪었다. 그의 이성은 윤서연이 계약서상의 완벽한 타인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감각과 기억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이 모순된 신호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그의 날카롭던 판단력은 점점 더 무뎌져 갔다. 그는 이 지독한 안개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의 안개를 단번에 걷어버리는 결정적인 번개가 내리쳤다. 그것은 이전의 시각적, 후각적 단서들과는 다른 청각을 통해 전달된 가장 명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날 오후 그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막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재를 나왔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윤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듯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럽고 애교가 섞여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이야기가 꽤나 재미있었던 모양인지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에이, 엄마도 참 그러다 배꼽 빠지겠네. 배꼽 빠지겠다 라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촌스러워서 요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는 그 표현. 그 말이 마치 총알처럼 날아와 박진우의 이마 한가운데에 박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그 말만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소녀만이 공유했던 비밀 암호와도 같은 말이었다. 어린 시절 유난히 웃음이 많았던 소녀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배를 잡고 구르며 항상 저렇게 외치곤 했다. 진우야, 나 배꼽 빠지겠어. 그것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났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소해서 그 자신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둘만의 추억이었다. 그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왔다. 라벤더 차의 향기, 그리그의 슬픈 피아노 멜로디, 무지개색으로 정렬된 책장 테이블을 두드리던 손가락, 그리고 컵바닥에 항상 남아있던 한 모금의 물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점들이 배꼽 빠지겠다 라는 마지막 한 점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하고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착각도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윤서연 그녀가 바로 그 소녀이다.
이 끔찍할 정도로 명백한 진실 앞에서 그의 다음 사고는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가? 이 모든 익숙한 흔적들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흘린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미끼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조롱해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다가가 통화 중인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박진우였다.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통화를 마친 윤서연은 그가 방금 그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방금 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낡은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재로 돌아온 박진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혼란과 고뇌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차갑고 위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게임의 판을 직접 짜는 설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던지는 미끼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덫을 놓아 그녀를 사냥할 것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백지를 한 장 꺼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발견했던 모든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습관 취향 말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꼽 빠지겠다 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그는 마치 범죄자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프로파일러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재구성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녀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그의 혼란은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의심과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던진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내야만 했다. 그녀가 누구이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든 그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의 조용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부터 진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배꼽 빠지겠다는 한마디는 박진우의 머릿속에 박힌 의심의 못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문제를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윤서연의 진실 규명 방법은 과거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 및 데이터 수집. 그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실험은 아주 은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본가 창고를 찾았다. 먼지 쌓인 수많은 상자들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오르골이었다. 어린 시절 그가 용돈을 모아 소녀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물건. 태엽을 감으면 작은 별의 앞부분 몇 소절만이 서툴게 연주되다 멈추는 고장난 오르골이었다. 그는 오르골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마치 무심코 꺼내놓은 것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커피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두었다. 완벽한 무대 장치였다. 그는 서재에 앉아 유리 파티션 너머로 거실을 주시했다. 이제 여주인공이 등장해 이 소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만 확인하면 되었다. 그의 심장이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조용히 뛰었다.
얼마 뒤 윤서연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오르골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박진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오르골로 다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자신도 모르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박진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오르골의 태엽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 그러자 익숙하고도 서툰 작은 별 멜로디가 몇 소절 흘러나오다 툭 하고 끊어졌다. 그 순간 윤서연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추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고장났잖아. 투덜거리던 자신과 원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아주 잠깐만 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어른스럽게 말하던 소년의 모습.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감정의 동요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오르골을 내려놓으며 마치 처음 보는 골동품을 감상한 사람처럼 혼잣말을 했다. 오래된 물건인가 보네. 소리가 예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향해 물을 마셨다. 그녀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 상감이었다. 박진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실패였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던 눈빛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심증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첫 번째 덫을 너무나도 우아하게 빠져나갔다. 그의 분노와 함께 그녀에 대한 기묘한 감탄마저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치밀한 상대였다. 그는 이 게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두 번째 실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물건이 아닌 장소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며칠 뒤 저녁 평소답지 않게 그녀에게 외식을 제안했다. 업무상 가봐야 할 식당이 있는데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이라 아내로서 동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윤서연은 그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강북의 낡고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윤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것일까? 차는 마침내 허름한 떡볶이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만나분식. 그들이 학교를 마치면 매일같이 들러 100원짜리 컵 떡볶이를 사 먹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일대 재개발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에서 검토 중이라 시장 조사를 나온 겁니다. 이 집이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그들은 나란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20년이 지났지만 가게 내부는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낙서들까지 그대로였다. 그들은 가게 구석에 자리를 잡고 떡볶이를 주문했다. 박진호는 마치 처음 와본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분위기가 독특하군요. 요즘은 보기 힘든 곳인데. 그는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맛은 그냥 그렇군요. 왜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가 이곳을 기억하는지 이곳에 얽힌 추억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윤서연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떡볶이를 먹었다. 달고 매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할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눈물처럼 솟구칠 것 같았다. 그녀는 저 벽의 낙서들 중에 혹시 자신들이 남긴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그저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사람처럼 연기했다.
그러게요. 제 입맛에는 좀 너무 단 것 같네요. 결국 그날의 실험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진우는 지독한 패배감과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철옹성이었다. 그가 어떤 미끼를 던져도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자신이 먼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더 강력하고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박진우의 실패한 실험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얼음판 위로 몰고 갔다. 그는 진실에 다가가지 못해 초조했고 윤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해 불안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오염되어 숨쉬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였다. 그들은 마치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난 두 명의 검객처럼 서로의 다음 수를 예의주시하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변수가 이 위태로운 균형을 깨뜨렸다. 그날 밤 서울에는 올여름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다. 창밖에서는 미친 듯이 비바람이 몰아쳤고 거대한 유리창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박진우는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이 지독한 게임을 어떻게 끝내내야 할지, 그 끝에서 마주할 진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귀를 막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 그리고 건물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는 그녀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바로 그 순간 펑 하는 작은 파열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도시 전체에 공급되는 전력이 태풍으로 인해 끊긴 모양이었다. 비상 전력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와 바람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박진우는 욕설을 읊조리며 휴대폰에 플래시라이트를 켰다. 윤서연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들의 견고했던 두 세계를 나누던 물리적 경계선이 어둠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우는 비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재를 나섰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윤서연 역시 휴대폰 플래시라이트를 켠 채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각자의 휴대폰 불빛이 서로의 얼굴을 불안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습니까?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럽게 들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순간 망설였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 관리실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다시 한번 충돌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비상용 초과 거실 수납장 안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초 몇 개와 라이터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촤불을 붙여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어둡고 차가웠던 공간에 작고 따뜻한 불빛의 영역이 생겨났다.
그녀의 행동은 박진우에게는 작은 충격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서워하며 울거나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또다시 그의 기억 속 한 장면과 겹쳐졌다. 어릴 적 함께 뒷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던 날. 해는 저물고 겁에 질려 울먹이는 자신과 달리 소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침착하게 먹을 수 있는 산딸기를 찾아내고 아는 별자리를 더듬으며 길을 찾으려 애썼었다. 그는 촛불 앞에 앉아있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기색은 사라지고 어느새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곧 비상전력이 들어오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아무런 의도나 계산 없이 마주 앉았다. 정적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어색함보다는 폭풍우 속에서 함께 고립된 두 사람이 느끼는 기묘한 동질감에 가까웠다. 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천둥,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그의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바보 같죠? 그들은 그렇게 몇 마디 중요하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박진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분석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긴 속눈썹 차를 마실 때 작게 움직이는 입술 그리고 촛불을 바라보는 깊고 슬픈 눈빛을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집안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켜졌다. 비상전력이 복구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빛의 홍수 속에서 그들이 공유하던 작고 따뜻했던 어둠의 세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눈을 찌르는 빛에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공기가 다시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연극은 끝났다. 그럼 전 이만. 윤서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공간으로 향했다.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찻장화, 다 타지 않은 촛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방금 전의 시간은 마치 환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는 오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의 가설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정전 사건 이후 박진우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윤서연을 단순한 의심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었다. 촛불 아래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차분하고 강인한 모습은 그의 기억 속 소녀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겹쳐졌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증거를 요구했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진실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지독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결정적인 단서를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바로 사적인 공간의 상호 불간섭 원칙이었다. 그는 치밀한 명분을 만들어냈다. 그는 지난번 정전과 관련된 건물관리 사무소의 공문서를 위조했다. 두 세대주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핑계였다. 그는 서류를 들고 처음으로 서쪽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서재 문을 노크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놀란 듯한 윤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최대한 사무적인 표정을 지으며 용건을 말했다. 그녀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가 내민 서류를 보고는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성역, 그녀의 가장 내밀한 공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서재는 그의 서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의 공간이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작전실 같았다면 그녀의 공간은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직물로 꾸며진 아늑한 쉼터 같았다. 벽면 가득한 책들과 창가의 작은 화분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아기자기한 필기구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온화한 성격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계약 상대가 아닌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재빨리 그녀의 책상 위를 훑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동화책 한 권이었다. 어린 왕자, 그것도 그가 어릴 적에 읽었던 것과 똑같은 지금은 절판된 낡은 양장본이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책 오랜만에 보는군요. 저도 어릴 때 무척 좋아했던 책입니다. 그의 말에 윤서연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다. 그녀는 서명을 마친 서류를 그에게 건네며 대답했다. 네, 저도 가끔씩 꺼내 읽곤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박진호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낡은 표지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성물을 다루듯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이 맞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이 책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여우와 어린 왕자가 이별하는 장면이 그려진 페이지였다. 그림의 한쪽 구석 아주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곳에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연필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나도 너를 길들여줘.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그녀의 글씨체였다. 그리고 그 별은 그가 항상 그림 끝에 그리던 자신만의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의 이성이 쌓아 올렸던 마지막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의 의심도 분석도 추리도 필요 없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낙인이었다. 라벤더 차도 피아노 곡도 사소한 버릇들도 이 작은 낙서 앞에서는 모두 희미한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그는 진실 그 자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그의 심장 소리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정말 그녀가 맞았다. 이 끔찍하고도 기적 같은 진실 앞에서 그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 작은 낙서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이상한 침묵에 윤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뭐 문제라도.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는 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녀의 책상 위에 돌려놓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을 보면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올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류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대로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의 걸음은 도망치듯 다급했다. 혼란에 빠진 윤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박진우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찾았다. 평생을 찾아 헤맨 그녀를 마침내 찾았다. 하지만 그 기쁨과 안도감 뒤로 더 큰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대체 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이제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어린 왕자, 속 낡은 낙서는 박진우의 이성이 쌓아 올린 마지막 댐을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에게 안도감 대신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일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거부했다. 그는 그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은 연민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자신을 괴롭힐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을 숨겼는가? 그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녀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습관들은 모두 계산된 연기였는가? 그는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관객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뇌는 마침내 그의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날 밤 그는 지쳐 쓰러지듯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리고는 이내 깊고 어두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의 그 여름날로 돌아갔다. 눈부신 햇살 아찔한 라일락 향기, 그리고 낡은 나무 정자. 모든 것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꿈속에 그는 소녀와 함께 정자 위를 아슬아슬하게 오르고 있었다. 소녀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갑자기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소녀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고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손끝을 잡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서 그녀가 추락하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소녀의 하얀 팔 위로 붉은 피가 선명하게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피는 어느새 검은 강물처럼 변해 자신을 향해 덮쳐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독한 죄책감과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 검은 강물 속에서 소녀가 눈을 떴다. 그리고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왜 나를 못 알아봤어? 연희야. 그는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꿈속의 장면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실과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가 방금 외친 이름이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소녀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그는 무의식 속에서조차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문 앞에는 잠옷 차림에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계약 조항 따위는 잊어버린 채 망설임 없이 그의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땀으로 젖은 그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 악몽으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이성이 순간 마비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 그를 부르던 익숙한 습관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우야, 괜찮아. 나쁜 꿈 꾼 거야. 우야라는 세상에서 오직 그녀만이 부르던 그의 어릴 적 애칭이었다. 그 애칭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순간 시간은 멈췄다. 박진우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악몽의 잔상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윤서연을 그리고 그의 기억 속 소녀 연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개의 다른 이미지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겹쳐졌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이 그녀의 그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윤서연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재빨리 입을 막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진심은 그의 가장 약한 순간에 속수무책으로 터져나와 버렸다. 그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방 안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 단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증거도 변명도 질문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굳어진 표정과 흔들리는 눈빛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비밀과 거짓을 남김없이 폭로하고 있었다. 연희야 라는 그의 무의식적인 절규와 우야 라는 그녀의 본능적인 부름. 그 두 마디의 말이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감춰왔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방 안의 어둠이 마치 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깊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악몽에서 깨어났지만 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들의 두 세계는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지만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닌 파멸처럼 보였다. 우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낡은 애칭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동시에 그것은 그의 혼란스러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해독제이기도 했다. 길고 길었던 그의 탐색과 의심, 분노와 고뇌가 마침내 종착점에 다다랐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더 이상 의심하고 분석해야 할 미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단 하나의 진실, 그의 연이었다. 악몽에서 깨어난 충격과 진실을 마주한 충격이 뒤섞여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족쇄처럼 그녀를 붙잡았다. 방 안의 어둠과 침묵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마치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며 이 비현실적인 순간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박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거칠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음망은과도 같았다. 그는 분노하지도 절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지독하게 지치고 상처 입은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그 한마디의 질문은 그녀가 애써 쌓아 올렸던 마지막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렸다. 윤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와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백은 뒤죽박죽이었고 논리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밤마다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비참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어린 날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정략 결혼의 상대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느꼈던 지독한 서운함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당신은 너무 변해 있었어. 그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알던 따뜻한 진우가 아니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차갑고 완벽한 박진우 이사님이었으니까. 내가 만약 나라고 밝혔다면 당신은 날 동정했겠지. 과거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 거야. 난 그런 건 싫었어. 당신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말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가 가지고 있던 분노와 배신감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침묵 뒤에는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뒤틀린 자존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윤서연으로서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당신이 언젠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어.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12살의 연희가 아니라 당신 눈앞에 있는 28배 윤서연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고. 그녀는 결국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그녀의 절절한 고백은 지난밤 그가 꾸었던 악몽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시켜 주었다. 왜 나를 못 알아봤어? 꿈속에서 그녀가 던졌던 그 원망 섞인 질문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녀가 바로 곁에 있었을 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계약서상의 파트너로만 규정하고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울고 있는 그녀의 앞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평생을 너를 찾아다녔는데 너는 내 바로 곁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말에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야.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를 우야가 아닌 진우라고, 그리고 이사님이 아닌 진우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재회한 이후 처음이었다. 그 이름 하나가 그들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렸다. 박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그녀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감당해야 했을 시간의 무게 앞에서 그의 배신감은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너무 늦게 그녀를 알아본 자기 자신을 원망할 뿐이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두 세계는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하지만 그 앞에는 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보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만 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었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모든 진실이 밝혀진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